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마지막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의 그 신빙성, 이거를 놓고 지금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요, 앞서서 5차 변론기일에 한 진술, 또 이번에 다시 나왔었죠. 10차 변론기일에서 한 진술 좀 달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당시 구청원장 광안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어요. 저도 명단을 적은 것을 관저 공터에서 서서 적었다고 했는데 네. 22시 58분에 공관 공터의 사항과 23시 06분에 직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던 사항을 다소 혼동해서 진술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 받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고 병상에서 투약한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기억을 보정해 보니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홍 전 차장은요, 두 번째 진술에서는 기억을 보정해 보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혼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터에서 적었다고 했는데 사무실이었고요. 병상에서 약을 투약한 상태였다, 뭐 이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홍 전 차장의 해명을 글쎄요, 일단 부 대변인께서 강 부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렇게 좀 상황이 바뀌어도 큰 틀에서의 내용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시를 홍장원이라는 사람 한 명에게만 했다고 하면 네. 홍장원의 메모와 홍장원의 진술이 최대 관건이 되겠죠. 하지만 홍장원 외에도 이진우 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조지혁 경찰청장 이분들에게도 다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홍장원 차장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최소한도로 방첩사가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을 국정원에게 요청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홍장원의 진술이나 증거, 메모 증거가 결정적으로 딱 하나만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령관들에 대한 지시, 네네. 또 그들의 부하들에게 내려갔던 지시, 예. 그 정황들,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홍장원 차장도 이게 진술이 일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게 그런다고 해서 이 본질을 흔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본질을 흔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시지만요. 이 메모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모였냐면 당시에 이제 탄핵 심판에 갈 때 여기에 이제 체포자 명단에 한동훈 대표도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그 탄핵 심판 앞에 때 이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태블릿 PC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때 이제 태블릿 PC 때문에 이제 그 국정농단 이게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나중에는 그 보도했던 방송사의 그 앵커가 태블릿 PC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상한 미끼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으면 미끼가 상했든 안 했든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상한 미끼가 태블릿 PC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고기를 잡은 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한 미끼로 고기를 잡았다면 네네. 그것은 이제 상한 미끼로 국민들을 유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설령 결과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매우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홍 전 차장의 말을 아무리 이제 신뢰하려는 입장에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보더라도 예. 처음에는 뭐 좀 헷갈렸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0시 58분, 네네. 11시 6분 들어가서 사무실 썼다고 했는데 근데 CCTV가 계속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공개되면 또 다르잖아요. 그 상황이 본인의 말과. 그럼 공개되면 또 말을 바꾸는데 또 아닌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11시 6분에 또 들어간 58분에 들어가는 또 CCTV가 공개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분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전에도 국정원 재직할 때도 야당 의원한테 7번이나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도 국회 속기록에 다 남아있다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 다음날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하라고 국정원장한테 얘기하기도 했다라고 하고 그럼 이런 전반의 맥락을 보면 저 사람의 진술을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명단이라는 게 진짜
그거를 누가 정확히 불러준 건가? 1차 메모 보면 거의 서령 문자거든요. 서령 문자. 근데 아무리 어두운 데서 예. 왼손으로 받아 적어도 그런 글자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아, 예. 근데 그게 정말 체포하라고 준 명단은 맞나? 아니면 정말 위치 추적하라고 뭐 한 것인가? 이런 부분 전체 이제 신뢰성이 흔들리니까 예. 국민들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탄핵 심판 전체에 대해서 불신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잠깐만요. 사실관계는 좀 네네, 먼저 말씀하시죠.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홍장원 차장이 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 그건 본인이 막 부인을 했죠. 이것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그 야당 의원이 박지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지원 의원도 말을 했잖아요. 홍장원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본인하고 과거에 알았던 전 국정원의 고위직이 홍장원에 대해서 7차례를 말했다고 한 거지 본인은 홍장원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처음 봤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이제 했고요. 이제 본인은 이제 부인했다는 말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 홍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 전 차장 메모를 얘기했습니다만 화면이 좀 준비가 됐나요? 화면이 보면 저렇게 이제 왼손으로 받아 적었다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옮겨서 적은 게 이제 이름이에요. 체포된 사람들 이름. 화면 한번 보시죠. 저 장면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저렇게 적어놨는데 저게 무슨 걸 의미하는 건지 저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저게 사람 이름을 적어놓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홍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이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국민의힘 사람 이름을 찾는 게 어렵다면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의 입장과 함께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가요. 나중에 정확하게 사람 이름이 기재된 세 번째, 네 번째 메모로 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증명력, 신빙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메모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두시겠습니까? 자, 일단 여당의 이런 이제 주장의 홍 전 차장은요,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써서 왼손잡이였다고 그랬죠. 그 오른손으로 글을 써서 악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게 암호인지 저거를 한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뭐 무슨 부호가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저희 아들 2살 때 낙서 같은 거 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오히려 내 문건을 보니까 더 이상한 게. 예. 저요 암호로 적었다고 쳐요. 네. 뭐 뭔가 보안상 암호로 적었으면 왜 그걸 또 암호 아닌 걸로 해독을 해서 보좌관에게 정서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암호로 적는다는 것은 본인만 알게끔 뭔가 그 부호한 건데 이거를 왜 다시 또 암호를 풀어서 또 한글로 적어놓냐 이겁니다. 이것도 몇 번씩이나 예. 기억을 더듬어서 쓰게끔 하고. 자, 그런 이유들은 뭐 본인이 말씀하지 않느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뭔가 의도가 작용을 했다. 본인의 의도인지 누구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의도는 대통령이 체포 지시한 것처럼 이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전 대표께서 사실은 본인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탄핵 의결 찬성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탄핵 의결에 찬성이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탄핵 의결 찬성이 안 될 가능성이 컸어요. 네. 두 번째는 이게 마치 위치 확인 요청이었는데 이걸 검거란 단어를 써서 체포 지시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구체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거란 말을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 검거란 말을 쓸 이유도 없는 게 본인 스스로가 홍장원 씨가 뭐라 그러냐면 예. 여인영 장관한테 한번 전화했더니 막 시끄럽고 바쁘고 해가지고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따 다시 할게로 끊었다는 겁니다. 그또 두 번째 전화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었대요. 예. 소음 있고 막 바쁘고 움직이니까 그때도 본인한테 뭐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되게 거의 수동적, 피동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홍장원 씨가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관계에서 네네. 여인영 사령관이 그렇게 검거, 체포, 명단 자세히 불러주고 그럴 만한 정황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본인의 입지와 본인의 말바뀜과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밖에서 쓴 거하고 안에 쓴 거하고 그거를 구별을 못 할까요? 저는 시간은 착각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을 작성한 당시의 그 위치는 그건 착각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안보 전문가인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저는 허위임은 맞는 것 같고 죄송하지만 더군다나 그 허위가 된 과정이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박선원 의원이 제가 어디 영상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이게 홍장원 씨가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명단이 흘러나오는 것을 옆에 너무 커서 보좌관인가
그분이 받아 적었다는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까지 하면 이 사실관계 누가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경험한 사실을 누구 입을 통해서 나온 건지 이 사람이 경험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 받아 적은 것을 뭐 다른 분들을 통해 나간 건지 사실은 인풋과 아웃풋 경험자가 누구인지가 전혀 확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신빙성을 넘어서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 확인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 허위일 것 같고 이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재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저 재판부에서는 저거를 증거로 저 정도면 증거 채택 가능합니까? 지금 보류해놓고 증거 채택을 저 정도면 못합니다. 일단 만약에 일단 가필된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선은 의원이 공개하신 거하고 현재 이분이 방송사에서 공개한 부분하고 두 분의 이름이 또 거기에 추가돼서 가필돼 있단 말이죠. 네네.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저는 신빙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다른 사실관계에 있어서 네네. 그걸 규명하는 데서 오히려 증거가 되지 않을까. 네. 뭐 의도가 왜 이런 의도가 작용됐는지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에서 규명할 때 오히려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증거로 채택이 안 될 것 같다는데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체포 명단 내 중첩성 그러니까 이제 그 중하위 말하면 경찰 또는 군인 간부들이 어떤 체포 지시를 받았다. 예. 그것이 대통령으로부터인지 부분은 블랭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 같고요. 네네. 저는 홍장원 씨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왜 첫 번째 메모를 버렸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엄 해제 전과 후에 판단의 변화가 있었다. 신경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국정원이 개입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중요한 점검으로 버렸냐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사람이 그 메모를 적을 때 헌법재판관에 불려가서 뭐 검찰에 불려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리고 그렇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그 뒷날 보좌관을 개입시켜서 다시 적어보라 했느냐의 문제. 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악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거는 악필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문장은. 예. 저거는 안구를 적었는데 악필이라는 것이 아닌 얘기를 본인 스스로는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했는데 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이게 오른손 왼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태에서 어떻게 저걸 적죠? 사실은 오히려 더 어떤 데스크가 있는 곳에 적는 것이 훨씬 정상적인 부분인데 왜 거짓말을 했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한 번쯤 체크를 해야 되고 형사재판에서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홍장원 씨는 실제적으로 보면 치료를 약물 투여 때문에 실제로 조사 됐죠? 기록조차도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전문 증거의 채택 여부까지도 손상시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확인해 봐야 되고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교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거 증거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호 대변인? 저는 문제의 핵심은 네. 이렇게 진술과 그다음에 증거를 오염시키려고 한 어떤 그 세력들이 있었느냐. 세력까지도 봐야 되는 네, 그 부분을 저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특검으로 이걸 따져봐야 되지 않나,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경찰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국수본하고 메신저 역할하느라고 전화기에 불이 났다라는 말을 본인 스스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사령관들 증언에서도 민주당 의원과 전문위원들이 중간에 회유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원에서의 그 우리법 카르텔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홍장원 차장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짓말. 그럼 왜 그랬을까? 혼자 그냥 판단을 한 것일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커넥션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예. 이런 부분 국민들께서 의심을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사실은 많이 이제 뭐 사실상의 이제 증거 방증들이 나왔거든요. 네. 저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하나 확인해 볼 게 있죠. 지난 10차 변론기를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의결될 때부터 73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번에 이제 그 최종 변론 같은 게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최종 변론에서는 어떠한 그 스탠스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윤 대통령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형사 기록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형사 기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하기 전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 탄핵 심판의 본질인 거, 예를 들면 헌법수호 의지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탄핵 그 비상경을 선포한 배경 상황에 대해서 설치를 한 이후에 네네. 지금 다른 방법이 없었다. 물론 다만 이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제 재판관들이 예. 판단해 주십사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보다는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승부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가서 나는 헌법 수호를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경적 상황에 좀 무게를 두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는 부분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 설치하는 방향으로 네네.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까지 아마 그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헌법재판관들한테 어필이 될 건데 만약에 좀 장황하게 또 하게 되면 그게 헌법수호 의지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네네. 부정선거를 더 강조한다든가 이런 측면을 조금 더 빼면 알겠습니다. 드라이하게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최종 심판은 3월 중순쯤 나올 거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이걸 임명할까 안 할까 요 문제인데 만약 변론 종결 전에 이제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된 이 탄핵 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절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그 임명을 할지 아니면 그냥 8인 체제로 갈지 여기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저는 8명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그래요?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갱신 절차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식 갱신 절차라든지 혹은 간이 갱신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어떤 불화가 생길 겁니다. 예. 또 논쟁들이 붙을 것이고요. 예. 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떤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이 결론에 대해서도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네네. 무엇보다도 이 헌법재판의 결론이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임명하는 것이 맞나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